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근린상가 경매 물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프라자 건물 1층에 있는 상가입니다. 현재 임차인 있고요. 권리 분석 그리고 수익률 계산은 조금 이따 해보고요. 우선 입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입니다. 요 위치예요. 자, 바로 그 옆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공도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죠,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 부분은 이제 택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주택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우측으로는 디자인시티 블루밍 아파트 몇 세대인가 봅시다. 1378세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KCC 스위치에는 1101세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도 아파트,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우미린 아파트, 그죠? 1358세대. 그리고 옆으로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있네요. 그죠? 우방 아이유셀 715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거리에 있는, 그죠? 사거리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1층에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어딘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코너 있죠? 코너. 그래서 코너 있는데, 코너에는 아마 아까 휴대폰 가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코너예요.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 남성 헤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미용실, 지금 영업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2020년 9월 사진입니다.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제 현장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지도 닫고요. 자세한 위치는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상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 감정가, 최저가, 수익률 계산, 권리 분석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매각기일은 5월 24일이고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입니다. 2020 타경의 7079 물건번호 1번입니다. 해당 사건은 물건번호 1번, 2번 있습니다. 1번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1층 물건이고 2번은 8층에 있습니다. 한번 2번도 관심 있으시면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감정가는 5억이고요.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지금 3억 5천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16평 정도 됩니다. 1층 프라자 건물 1층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 3평에서 15, 6평 정도로 보통 이렇게 길게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분양이 보통 되고 있죠. 자, 그런데 5억에서 지금 3억 5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자, 등기부 볼까요?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2년 5월 23일 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 당시 거래가액 6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감정가 5억인데 그 당시 거래가액만 해도 6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4월 19일 근저당 있습니다. 국민은행 4억 2천 채권 최고액입니다. 자, 근저당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 2017년 4월 19일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2020년 10월 14일 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뒤에 안성시 압류 있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임차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항력 유무라든지 배당 유무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국민은행의 근저당 2017년 4월 19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상가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전입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2018년 11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이고 사업자 등록이 2018년으로서 그래서 후순이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을 받긴 받았는데 기존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고 있지 않다가 2020년 10월 14일 날 경매 신청 들어오니까 혹시나 해서 뒤늦게라도 그래도 확정일자 받고 바로 배당 요구하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항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없는데 그럼 이 사람 배당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고, 그러니까 확정일 기준으로 한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가면은 최우선 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같이 우리 안성시, 그리고는 기준되는 담보물건 권리가 2017년 4월 19일이니까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상가 임대차 어떻게 되는지 임대차 보호법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봅니다. 먼저 이제 임대차 보호법 열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지금 보이고요. 조금 내려가서 지금 여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우리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보증금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전세다, 올 전세다 하면 보증금이 되는 거고, 월세인 경우에는 대부분 상가는 월세죠. 전세가 거의 없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보증금 곱하기 월세 곱하기 100.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 임차인은 3천만 원 보증금에다가 월세 110만 원입니다. 그러면 3천만 원 플러스 월세 110만 원 곱하기 100 이러면은 110 곱하기 1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 1000이죠. 그래서 보증금 3천하고 더하면은 환산 보증금이 1억 4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자, 그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당연하죠. 주거용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전입이 경매 들어오고 나서 경매 개시되고 나서 그 뒤에 전입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죠? 역시 상가 역시도 경매 개시되기 전에 경매 등기 이전에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금액이 매각 금액의 2분의 1 있습니다. 매각 대금의 2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정 전, 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 개정이 언제냐면은 2013년 12월 31일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아까 2017년이었습니다. 2017년 같으면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2014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25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 그리고는 광역시, 그리고는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이하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 확정받았죠.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말하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냐라는 거고 3천만 원 이하일 때 1천만 원까지 하는 게 소액 임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 3천만 원의 범위에 들어가야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3천만 원 이하가 아니고 환산 보증금 3천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상가를 분석하다 보면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이 극히 드물어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서울특별시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요. 그 다음에 뭐 광역시에다가 이렇게 또 그죠?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범위를 그래서 해당 물건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또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과밀억제권역이 어디까지인지가 연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여러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열어가지고 수도정비계획법 중 과밀억제권역이 과연 어느 지역까지를 말하는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도별로 2001년에서 2009년, 2009년에서 2010년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지금 현재 2011년 3월 9일부터 현재까지는 그게 어느 지역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가라는 것도 여러분이 보시고 나는 다 기억을 해 하고 하지 마시고 사건 분석할 때마다 일일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 1억 4천이 되기 때문에 그죠? 되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근데 확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확정을 받았고 그 보증금이 1억 4천이고 하기 때문에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은 생깁니다. 우선 이제 순위에 있는 거예요. 배당 순위에 있는데 과연 앞에서 다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받는 거죠. 그 순서대로. 그래서 예상 배당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지금 최저가가 3억 5천입니다. 경매비용 432만 원이 됩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이 3억 4,567만 4천 원 되고요. 안성시 압류이셨습니다. 그 금액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국민은행 채권 최고액이 4억 2천입니다. 최종 얼마가 그 사람들이 국민은행 측에서 받아야 할 금액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튼 그럼 뭐 여기서 3억 4천 얼마에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3억 4,500. 채권 최고의 기준을 한다면 국민은행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보다 배당 순위가 후순위인 임차인의 확정일 기준 3천만 원, 이것은 배당되지 않을, 배당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어떻게 해요? 최우선 변제도 없고 우선 변제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대항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 임차인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낙찰받은 본인이 뭐 이 상가를 내가 사용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된다.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가겠다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명도비에 부담이 있게 됩니다. 명도비라 하면은 뭐죠? 관리비 미납, 그리고는 뭐 그냥 순순히 나가지 않을 때, 협상이 잘 되지 않을 때 집행이라든가, 집행을 또 피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그래서 약간의 조율을 해가지고 뭐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명도비에 들어가니까 미납관리비 조사 잘 하시고 임차인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물건이라서 임차인도 또 입찰에 참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만이 부담이 됩니다. 그 사람들. 그죠? 만약의 경우 배당을 못 받고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죠. 특히나 뭐 월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주거 임차인이 3천에 110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110만 원 보통 경매 이제 진행 처음에 개시되면은 집행관 현황 조사를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되고, 그리고 잔금, 그 다음에 배당까지 평균 한 1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죠? 그럼 1년 동안 월세를 안 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뭐 천몇백만 원 정도는 그래도 만회가 되고, 나머지 천몇백만 원을 잃는 데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그 계산은, 앞서 계산은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은 상가 임차인은 인테리어, 그죠? 시설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보다도 시설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고객, 그죠? 고객을 잃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입찰에 참가하든지 낙찰 받은 사람하고 계약을 하기를 원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 가셔서, 그죠? 뭐 임차인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서 그 사람 의중을 또 뭐 다 100% 그대로 오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떠보는 것도, 그리고 또 장사가 잘 되는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천에 14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천에 140, 110만 원입니다. 3천에 110만 원. 지금 현재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인데 이거를 입찰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다음에 한 번 더 유찰되기를 기다릴까? 라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현재 110만 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110만 원 같은 경우에 진짜 월세 110만 원인지 아니면은 월세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이 포함된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뭐 부가세 별도 또는 뭐 부가세 포함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조금 이제 뭐 알아보실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고, 여러분이 임장 가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임대료가 3천에 1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세도 이러한지, 임대 시세가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요즘은 뭐 못 받는지, 예,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히 조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층 상가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에 1층 상가가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조사를 일단 해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 110만 원 월세라는 기준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월 110만 원 같으면은 12개월 하면은 1년에 1,320만 원이 됩니다. 낙찰가 3억 5천, 지금 최저가 3억 5천이니까 3억 5천에서 만약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보증금 3천만 원이 나한테 다시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3억 5천에서 3천만 원을 빼면은 투자금이 3억 2천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3억 2천 투자가 돼서 연 1,32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수익률은 0.04125, 0.04125, 그죠? 4.12%가 되는 겁니다. 4% 살짝 넘습니다. 1층이고요. 1층 상가는 공실의 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층 상가에서 4% 수익률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월세 100만 원이다. 거기에 10만 원은 부가세다. 그러면은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년에 1,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 그래서 1,200만 원을
3억 2천으로 나누게 되면은 0.0375에서 3.75%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3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뭐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한도라는 거는 최대한 많이 나오면 이만큼입니다 라는 거지, 누구나 받으면은 70% 80%다 나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5천에 지금 최저가의 낙찰을 받았는데 70%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대출 가능 금액이 한도가 2억 4,500이 됩니다. 물론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죠. 2억 4,500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가 준비가 돼야 되냐면은 세금을 제외하겠습니다. 세금은 제외하고요. 저 취득가 기준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1억 500이 필요합니다. 1억 500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어떻게 됩니까? 1억 500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고, 뭐, 대출은 2억 4,500이다. 그럼 2억 4,500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것도 차주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누가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죠? 대출 금리도, 그죠? 연이율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법인으로 받으면 개인보다는 조금 높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개인으로 받으면 최근에, 저희 교육생, 지금은 졸업생입니다. 보면은 상가 건물 근린시설 받았는데 1금융에서 대출 금리를 2.15%로 받았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소득이라든가 뭐 신용이라든가 그죠? 굉장히 좋았던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개인 같은 경우 평균 한 3%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3%라고 하면은 2억 4,500에 대해서 연 3% 이자는 735만 원이 됩니다. 735만 원. 자, 그러면은 아까 110만 원씩 했을 때 12개월 1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320만 원이었죠. 1320만 원에서 그래서 은행 이자가 2억 4,500에서 735만 원, 그래서 1320만 원 빼기 735만 원 하면은 남는 돈이 그죠? 이자 빼고 남는 돈이 585만 원이 됩니다. 585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1억 500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1억 500을 투자해서 그래서 연간 585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면 그래서 그러면 5.57%의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70%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물론 지금 이 계산에는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죠?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고려하지 않고. 그건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 빼고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고 현장 가셔서 여기는 뭐 한 2천에 요즘은 뭐 2천에 130, 12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봐서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입찰을 들어가겠다. 아니면 한번 유찰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뭐 같은 경우에 입찰가 얼마 쓸까요? 라고 저한테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가끔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얼마 쓸까요? 사건 번호 불러주면서 선생님 이거 얼마 쓰면 될까요? 이렇게 저도 답을 잘 못합니다. 현장 가셔서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지 공실 현황 그죠?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 현황이 어떠한지를 면밀히 조사하시고 그래서 임대 요것을 얼마에 얼마는 내가 맞출 수 있겠다라는 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해서 그러면은 얼마에 입찰 들어가자 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참고하셔서요. 상가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집니다. 주거용 쪽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관심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하는 방법, 그죠? 입찰가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정해서, 그죠? 그러면은 나는 얼마의 수익률로 만족하겠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는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도 시작하시고요. 저는 내일 모레 수요일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